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의 너비앗, 53회 수학 특집, 수학하고 의식 없네,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죠? 네. 깡쌤 대신. 이 깡쌤이 깡쌤 조금 어떻게 하시죠? 말투가 기억 안 나요. 넵. 예, 맞습니다. 네. 깡쌤이 좀 늦는다고. 그죠? 독실이는 이미 늦었고. 뭐야 이거? 추석 저 와 있는데요, 빨리빨리 지금? 합니다. 알았어요. 일단 우리가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얘기한 시간인데 이번 주에요? 네네. 좀 빠르게 한번 한 주간 뭐 있었는지. 네. 우리 순위가 많이 올라갔죠. 봤습니까? 아, 네네. 6위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그죠. 팟빵은 6위고 팟빵 순위가. 아이튠즈는 계속해서 뭐 1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아, 그래서 우리가 좀 내려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순위 올라갈 때 무서워. 방송 유일하지 않습니까? 순위가 올라가면 걱정하는 방송. 그쵸. 네. 네, 저희는 올라가는 게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순위를 좀 내리기 위해서 독실이가 좀 준비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우 지루하게 그냥 이렇게 목소리 쫙 깔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목소리로 하려고 합니다. 괜찮네. 일단 한번 내려봅시다. 여기서 내려보고. 일단 꺼주세요. 지금 여기서 그래야 한 17위에서 한 25위 정도가 딱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몇 위 정도가 마음이 편해요. 난 한 12위? 한 11위 정도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11위? 11위 좀 높다. 높아? 저는 15위보단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 아, 22위를 넘어가면 좀 안타까워. 아니 30위 넘어가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 그래? 알겠어. 그래서 오늘 뭐 대충 하지 뭐 한번 낮춰봅시다. 몇 위까지 낮출 수 있는지 한번 낮춰보도록 합시다. 이게 원래 낮추려고 목적으로 시작한 거여서 계속 낮아졌어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올리실 때 네네. 일요일 아침에 하지 마시고 예. 월요일 아침에 올리시면은 안 올라가요, 잘. 그래요? 월요일에 사람들이 힘드니까. 아니야. 못 제 듣잖아요. 생각에는 출근하실 때 그걸 다운받아서 들으실 것 같아요. 주말에 오히려 더 덜 받으시지 않나요? 쓸데없는 그래요? 얘기하지 말고 일단 그래서 수학으로 일단 낮추신다고 독실이가. 네. 일주일 동안 수학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사실 한 3주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제 뭔가 피로한 거예요. 지금 과학편을 하는 내내 뭔가 나는 준비를 안 해서 되게 좋았는데 뭔가 다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검토해 주시니까. 안 하고 넘어갔어도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수학 하셔야죠. 수학. 이분들은 우리랑 친한 게 아닌 것 같아 나랑. 과학해서 엎드리겠으니까 이제 수학해서 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걸 했으면 좋습니다. 철학으로 나중에 세우는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요. 김도희는 한 주 동안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네, 없었어요. 없었군요. 네. 이게 우리 댓글로 올라왔어. 어떤? 최 사장이 한 주간 뭐 있었는지 물어보면 나머지 패널들이 아무 대답도 안 한다. 딱 너희들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뭐 바로 시작하지 뭐 깡성도 없으니까 그죠? 아쉽다. 네. 뭐 이번 주 뭐 하는지 물어봤으면 준비해 올 걸. 아, 그랬어요? 네. 아 진짜로? 일단 벚꽃놀이도 못 갔다 왔네요. 아, 그랬어요? 저도요. 못 봤어요. 이게 다들 바빴어. 벚꽃놀이를 그냥 집에서 봤어요. 아, 집에 벚꽃이 있어요? 일단 집에서 바깥을 보면 무서워. 샤워실 바깥쪽을 보면 우와. 민중로가 이렇게 보이니까 오, 그래요? 우와. 여기서 전망이 샤워실 거실에서는 잘 안 바깥쪽? 보이는데 샤워실에선 오. 보여요 그게. 타워팰리스에 산다더니 진짜인가 보네. 이야. 민중로가 보인다니까. 화장실에 어딘지 창문이 모르죠. 없어 나는. 뭐야? 몰라. 슬퍼. 그래, 알겠습니다. 김도희는 왜 못 봤어? 벚꽃은? 원래 벚꽃놀이를 가지 않는데 원래 그런 거를 이렇게 챙겨 다니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뭐지? 예전에는 사는 지역이 잠실 쪽이어가지고 오. 챙겨보지 않아도 벚꽃이 폈구나라고 의식했는데 지금 사는 동네는 벚꽃이 없어가지고 타워팰리스에 산다더니 그 소문이 많나 보네. 의식을 못했어요. 다들 똑같은 건 두 번 하지 마. 근데 타워팰리스는 너무 오래전에 그 포인트 아닌가요? 그 아이콘이 되기에는 조금 오래전인 것 네, 같아요. 타워팰리스가 지금 뭐- 뭐예요, 근데? 타워팰리스가 도곡동에 있는 주상복합이어가지고 이게 그 어떤 당시에 일반 명사나 보편 명사가 아니라 특수한 그 건물을 지칭하는 그럼요 게 고유명사죠. 네네. 고유명사였어? 브랜드명이에요. 아, 타워팰리스라는 게? 네. 도곡동인 건 몰랐어. 일반 명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높은 데면 다 타워팰리스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뭐야? 아 그렇구나. 응. 뭐야 높은 건 뭐라고 불러요? 마천루. 그거 말고 그냥 타워형
아파트인가 모르겠다. 그냥 주상복합이에요. 네. 주상복합. 높은 주상복합. 네. 부자 동네. 아, 주상복합이 일반 명사고 타워팰리스가 고유 명사인 거예요? 네네. 아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많이 뭐 이렇게 세워졌다던데 비싼 아파트들. 맞아요. 네. 그래요? 몰라. 세장님 알겠습니다. 부자니까 이번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죠. 타워팰리스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은하 아파트. 과학에 이어서 오늘 과학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 대신에 수학으로. 어차피 수학이 이제 학문의 꽃 아니야? 과학의 기반이 되니까. 우리 독실이가 수학을 준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저도 공부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공계 학생들도 예. 어떤 수학에서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지 공부를 따로 하진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수학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로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거랑 다르게 다른 것도 참 허점이 많았지만 이거는 정말로 너무 특히 수학 전공하신 분들이 들을 때는 허접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아, 수학 공부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역사적인 거라든가 체계의 어떤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냥 배우는 것들과 다르게 좀 이제 체계적으로 했는데 좀 많이 어설플까봐 걱정이 돼서 컨셉 자체를 이번에 특히나 좀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고 엎드려섰던 분들에게 수학도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체계들이 있는 학문이다라는 걸 소개하는 정도에만 우리가 주안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럼 마지막에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자로서. 근데 뭐 독실이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그 겸손하게 아니라고 안 했다고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진짜야. 뭐 그 게시판에 올랐잖아요. 그 과학계 아웃사이더. 아, 과학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아웃사이더는 그 가수 아웃사이더를 얘기하는 거죠. 뭐야 이 자식아. 말 빠르다. 말 빠르다. 과학을 막 쏟아내가지고 수학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합시다 우리. 근데 무슨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과학편 하시면서 이제 독실님께서 그 전문 지식을 포텐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전공 분야시니까. 그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싫다고 그만 좀 제발 하자는 그 외침을 우리가 못 들었습니까? 우리 소수 의견을 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다 좋다는 얘기밖에 없었어.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만 참으시면 됩니다. 수학하고 의식 없네. 네. 진행하도록 합시다. 수학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과학의 언어, 그죠? 물리의 언어. 아, 그래요? 서술하는 것들을 이제 수학으로 서술을 하잖아요. 아, 그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수학의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체계가 엄밀해진 거는 사실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클래식도 이야기를 할 때, 서양 음악이 정말 오래전부터 체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뭔가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바로 그에서부터 사실상 어떤 체계들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습했었던 것 중에 화학이라든가 어떤 물리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할 때 고전역학이 완성됐던 시기들도 생각보다 근대에 가깝고 화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거 되게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는데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된 것도 사실상 아인슈타인에 의해서니까 100년 조금 넘은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아, 그렇군요. 수학은 그거보다는 오래되긴 했는데 근데 수학은 정말 아주 오래되지 오래되지 않았냐? 않았어? 체계화된 게? 유클리드부터. 그런데 그게 정말 엄밀성을 가지게 된 게 사실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게. 아, 그래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무한의 개념, 극한의 개념이라든가 뭐 어떤 무한집합의 크기 비교라든가 그러니까 똑같이 무한집합인데도 크기가 다른 거예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칸토 얘기하려고 하나? 그렇죠. 칸토의 무한. 근데 그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생각보다. 19세기 초였나요? 19세기 말은 아니고 19세기 초. 의식이 점점 혼미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19세기 초. 그러면 네. 이러면 19세기.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천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감이 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양반이. 폰 노이만. 네. 필라델피아 실험에 등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20세기 초반에 너무 천재들이 많았어, 정말. 맞아요. 세상에.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분이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들어보고 우리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익숙해지는 것일 뿐이다.
딴 사람이 말했으면 네가 수학을 몰라서 그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폰 노이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사실인 거야 그냥. 폰 노이만은 수학자이면서도 과학자이면서 그냥 뭐 다방면에 그냥 천재 중에 천재 그냥 초천재였던. 나중에 인물편을 하게 되면 한번 이분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게 천재들이 많아 그죠? 알겠습니다. 재밌는 분인데 뭐 하나만 폰 노이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폰 노이만한테 그러니까 천재야, 천재. 천재 중에 하나고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분인데 현대 수학이 너무 복잡한데 그 수학의 체계를 얼마나 알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폰 노이만이 한참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28%라고 대답을 했대요. 바보 아닌가? 아니지. 뭔가 전체적인 영역을 훑고 알고 있으니까 2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농담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농담? 그런가? 그래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가 원래 익숙해지는 거일 뿐이다. 이게 좀 시사하는 바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물리도 그렇지만 수학은 더더욱 아득하게 성의상학적인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 실용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계속 외삽을 하다 보니까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셀 수 있는 수단을 얘기하자면 자연수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잖아요. 자연수. 네. 그 자연수를 확장하면서 정수 개념이 나타나고 그게 확장하면서 유리수의 개념이 나타나고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11차원 촉근이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뭐 멤브레인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멤브레인이요? 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11차원이 도대체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 네. 심지어 인터스텔라에서도 그 웜홀을 이야기하면서 2차원의 세계를 에서의 어떤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동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종이를 말아가지고 구멍을 퐁 하고 뚫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지 않냐. 3차원에서의 그 홀은 어떻게 생겼겠냐. 구 모양일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요.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게 수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고 수학에서는 단순히 차원을 하나 확장하는 걸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럼 과학자들은 네. 11차원이든 20차원이든 이런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런 뭐 촉근 멤브레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그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느냐면 상상은 아무도 못해요. 다만 수학적으로 가능하니까 기술할 수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 수학을 기술하는 거지 어차피 그거를 상상하기 힘든 거죠. 예전에 그 깡 선생의 차원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그거를 시각화해서 얘기해주지 않나요? 밤송이. 기억 안 납니까? 진짜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요? 그래서 1차원이 선이잖아. 또 500원 걸고 싶다. 2차원이 진짜 지난번에 누가 이겼어 지난번에? 당연히 내가 이거지. 뭘 독실이 빨개 벗고서 곤장 맞는 얘기가 나온다. 그거 제가 했더라고요. 들으셨구나. 깡 선생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너 있을 수 있어! 깡 선생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어떤 얘기 했었냐면 1차원이 이제 내가 차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1차원이 선으로 돼 있다. 그리고 2차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차원에다가 90도 각도가 되는 직선을 긋는 거. 그게 2차원인 거야. 데카르트가 좌표계를 만들었던. 그렇죠. 면. 네. 그리고 3차원은 뭐냐면은 그 두 개의 직선에 90도가 되도록 하나를 직선을 더 걷는 것. 그게 이제 3차원이었죠. 네. 그럼 여기까지는 돼. 4차원은 뭐냐? 그 세 개의 직선과 직각이 되도록 직선 하나를 더 꽂는 거. 그게 4차원이 되는 거예요. 5차원은 그 네 개의 직선에다가 하나의 직선을 더 꽂는 거. 90도가 어디다 되게. 자꾸 꽂아요? 그래서 그 깡 선생이 이렇게 시각화해줬어요. 밤송이가 되겠네? 기억 안 납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나. 야, 이놈의 새끼 다 기억이 안 난다. 밤송이를 생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는 이제 4차원까지는 그 시각화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나도요, 사실. 3차원을 하고 그게 그러니까 3차원 홀로그램이 내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게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시간축을 그러니까 우리가 비디오 같은 경우에 뒤로 빨리 감기, 되감기를 해 보면 걔들이 하면서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게 다시 차원을 이렇게 차원축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치. 영상 편집이라든가 이제 편집을 하시다 보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시각화해서 그러니까 4차원까지는 어떻게 억지로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3차원 중에서 하나를 제거하고 거기다 시간 차원을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도 4차원에 대해서 자꾸 시각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맨날 관심 있었던 게 차원에 대한 게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왜 인터스텔라 보면은 블랙홀이 떠 있잖아요. 둥둥둥둥. 어디를 기준으로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한 가운데 아주 시꺼먼 구 형태로 돼가지고. 그게 떠 있는 걸로 보였어요?
떠 있다라고 얘기한 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둥둥 떠 있잖아. 그러니까, 둥둥. 그냥 있는 거지. 그냥 있는 떠 있어. 떠 있다는 거는 바닥이 있어야 떠 있다고. 그렇구만. 공중이라고 했대. 좀 우주. 평면으로 보는데. 꺼져. 왜 그 3차원 공간에 왜 유리구슬처럼 돼가지고 요즘 유리구슬이 인기던데. 지구도 떠 있는 거군요. 둥둥. 예, 그죠. 태양도 떠 있고. 그러니까 떠 있는 거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지구에다가 시꺼먼 칠을 해놓으면 그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 블랙홀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상상을 하잖아요. 으악 하고 어떤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게 하나의 차원을 더 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3차원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길이라는 게 없는 거야. 구고 그냥 가운데를 향해서 가는 거겠지,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그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하나의 어떤 길이 있어가지고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차원이 더 있는 거지. 시각화를 저랑 다르게 해갖고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 네. 저는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가는데 했겠죠, 뭐. 했다는데 믿어야지. 근데 그거와 유사하게 얘기가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의식도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아무리 어느 쪽에서 살펴봐도 뇌 속에 정신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 뇌 안쪽으로 해서, 안이라고 해야 되나? 뇌 안쪽으로 해서 하나의 세계가 계속 펼쳐지고 있지. 사실 하나의 차원이 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뇌 안에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그렇죠. 같지만. 그 차원을 그렇게 시각화했던 것 같은데 잘라야 되겠습니다. 아니 좋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근데 독실이가 얘기했던 건 그거였어. 수학에서 차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시각화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변수 하나만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1차원에서 성립하는 것들이 2차원에서도 성립할 수 있게 우리가 그 규칙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차원을 축을 하나 더 더해. 3차원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4차원, 5차원, 6차원은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냥 변수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도 계산 결과를 통해서 짠하고 튀어나오는데 신기하게도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또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뭔가 어떻게 보면 정말 형이상학적인 학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학은. 순수한 수학이. 근데 제가 그 철학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분이 팟빵에서 후기를 남겨주신 게 되게 공감이 갔었던 게 용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인문학에서 쓰는 용어와 제가 쓰는 용어가 다른데 사실은 제가 좀 잘못 쓸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되게 그 용어에 있는 것들을 단순화시키고 되게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제거한 상태로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게 가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다르게 이거는 예를 들면 차별적인 용어라든가 혹은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용어를 당연히 그렇게 써오던 분들이 듣기에는 어떤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의도가 들리고. 인문학에서는 근데 언어를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반면에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막 쓰여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형이상학 그러면은 일단 가치를 제외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말뜻만 들으면 형체가 있는 건 넘어서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신이나 자유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 6차원, 10차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가치를 또 좀 더 투여해가지고 형이상을 얘기할 때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답답한 학문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의심부하게. 그렇지. 오히려 좀. 사람마다 쓰는 방식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렇게 써도 됩니까, 김도인? 굉장히 아니란 표정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었어. 아니란 표정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수학도 형이상학적인 어떻게 보면은 형체 이전의 것들, 형체 넘어서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문이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관념적인 것들. 관념적이다. 오히려. 자, 그러면 수체계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마구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도인 학생에게 먼저. 오예, 다행이다. 자연수에 0이 들어간가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자연수에 우리가 0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배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대단한데? 다큐에서 봤는데 이게 0이 자연수보다 후대에 발견되잖아요. 그쵸. 그렇지. 왜냐면 없으니까 0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걸 정의하기 나름인 거예요. 어떤 수학자는 0까지를 포함해서 자연계에서 0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양 1마리, 2마리, 3마리 셌어. 과거 사람들이. 근데 양이 하나도 없는 들판을 봤어. 그럼 양이 얼마나 있어? 없어 라고 얘기할 때 0마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없어 라고 얘기하면 물론 다르지만. 그렇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수에다 0을 집어넣어서 정의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약속인 거거든요. 수학은 체계에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체계라고 하는 건 뭐냐? 대한민국 국민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뭘 해도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지만 않으면 대한민국 안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로 움직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안에 있어요. 예. 우리가 팟빵투지에서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남쪽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그러니까 배가 없다, 비행기가 없다 가정하면 대한민국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종의 그 체계 안에서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아, 체계 안에서 다 닫혀 있다. 네. 예를 들면 자연수 안에서 닫혀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칙 현상 있죠.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네.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그 체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지. 자연수는 나누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체계에 체계. 닫혀 있다라는 건 그런 의미라고. 아, 네네,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엔 대한민국 땅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월북하다. 그렇지. 그럼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사실은 이제 북한의 영토도 한국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거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걸 뭐 감안해서라도 쭉 가게 되면 이제 중국 땅으로 넘어가든가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러시아.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안에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도 나는 지금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는 가더라도 100km 되나? 여기서 100km 가면 100km요? 넘어가는군요. 거의 넘어가죠. 예. 100km 정도를 가게 되면 그 100km 안쪽에 있으면 아직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무조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참이 아니면 거짓으로 봐요. 수학적인 참거짓은 그렇습니다. 일부는 참이고 일부는 거짓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럼 자연수로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연수는 덧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요. 그렇죠. 자연수끼리는 계속 아무리 더해도 그러니까 뛰어봤자 벼룩인 거고 날아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그렇지. 계속 자연수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뺄셈에 대해서는 자연수는 닫혀 있지 않아요. 그렇네요. 1 빼기 3을 해버리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와버리는데 이건 자연수를 벗어나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3 빼기 1을 하게 되면 여전히 자연수 안에 있죠. 2니까. 그치. 근데 자연수 밖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만 하면 그건 닫혀 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는 북쪽으로 가면은 대한민국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대한민국 안에 닫혀 있지 않은 거죠. 아, 그렇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설명인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북쪽으로 간다에 있어서는 닫혀 있지 않은 개다라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자면 북쪽으로 가도 대한민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인 명제냐 아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북쪽으로 가도 대한민국 안에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아닌 거죠, 그건. 그렇지. 근데 닫혀 있다는 개념이 왜 중요해져요? 그 체계에서의 엄밀성을 얘기하거든요. 닫혀 있는 게 증명돼야지 엄밀한 거예요? 그쵸. 그 체계의 한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한계. 근데 이거는 그 사실 수학에서부터 빌려왔다는 생각도 드는데 물리학에서도 항상 닫혀 있는 개 안에서의 거를 사유 실험하거든요. 인문학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인문학도 계속해서 닫혀 있는 개를 얘기해요. 어디까지나 설정해 주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여기까지만 가능하다. 이 이론은. 인문학은 안 그렇죠. 인문학은 어디까지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사회학인 거고, 인문학은 보편 원리를 추론하는 거죠. 아니, 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지. 경제학이나 정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에 대해서 닫혀 있는 개를 얘기하냐면은 유신론적인 거에서는 닫혀 있는 개를 항상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학이 그렇죠. 인문학도 마찬가지 아닌가? 철학에서는 유한한 유한한 원리나 유한한 체계는 철학이라고 말하지 않죠. 보통 철학자들은 보편 자기 진리를 말하려고 하지, 내가 말하는 지금 학문의 이론은 뭐 지금 시대, 지금 공간에서만 가능해. 이건 철학이 아니죠. 그건 사회학이죠. 아, 그런가? 너무 좋아, 이런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좋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거냐면은.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는 철학이 아니고 사회학인 거죠. 그럼 인문학은 모든 개를 통틀어서만 얘기한다. 종교랑 인문학이랑 인문학 특히 철학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문학에 너무 많은 게 포함되니까 뭐 역사나 언어나 다 포함되지만 철학이라고 하면 보편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문학은 외계인에 대해서는 닫힌 개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외계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도 외계인이었다. 마호메트도 외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네. 지금 외계인 미스테리 무시한다고 지금 삐진 거야? 아니야. 근데 얘가 극단적인 가정을 드는 건데, 근데 인문학에서의 논의는 그 사람에 대한 가정들을 전혀 배제하고, 처음부터 아예 배제하고 인문학에 대한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문학도 어쩔 수 없이 닫힌 개,
가정한 다음에 논의를 진행한다는 거야. 뭐 우리 우주 안에서라고 하는 닫힌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김도희님 말에 약간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지난번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보편 윤리가 존재하는가를 얘기하면서 전혀 지구와 상호작용하지 않은 독자적으로 태어난 문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거기서도 윤리는 우리랑 동일하게 보편에게 그러니까 나타나게 될 것인가, 뭐 공리주의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혹은 예를 들면 일부 독재 쪽이 아니라 거기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민주주의 쪽으로 나가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질문한 적이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건 이 우주에서의 보편 윤리인 거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까지 사유를 확장하게 되면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엄밀해가지고 네. 그게 뭔가 정확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는 이거 되게 재밌게 문과 사람들은 되게 뭔가 막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엄밀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맞아요.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인지상정인 거야.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인문학을 부독하고 그럽니까? 깡 선생이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닫힌 개를 깨트리고 외부의 개에서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독실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인 거죠. 우리가 닫힌 개를 형성하면은 어떤 명쾌함을 가질 수 있냐면은 거짓이면 완전히 거짓일 수 있는 거야. 단 하나의 거짓된 사례가 발견돼도 어쨌든 닫힌 개 안에서 거짓된 사례가 발견되면 네. 그건 아예 거짓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범위를 설정해 준다는 거죠. 거죠. 범위를 설정하는 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독재와 민주주의 같은 거 할 때도 맞나요? 그거였었나요? 그런 거 할 때도 우리가 항상 독재자,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를 이야기할 때 얘기했었던 거는 철인이었어요. 철인이라는 가정을 했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은 붕괴되는 거죠. 그렇지. 일종의. 그리고 이제 참고로 과학편의 연속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물리적으로는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과학에서는 세 가지 정도 개를 상정을 해요. 열린 개, 닫힌 개, 고립된 개. 이렇게 해갖고 고립된 개라고 하는 건 에너지의 출입조차 없는 거. 네. 닫힌 개는 물질의 출입은 없지만 에너지는 출입할 수 있는 거.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만 정말로 왜 개가 생각하게 되지? 닫힌 개. 여기서 말하는 개는 시스템이죠. 시스템. 예. 네. 아무튼 그 자연수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걸 확장합니다. 그럼 자연수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연수는 기본적으로 더하기랑 곱하기에 대해서는 지금 성립하는 닫힌 개예요. 그렇네. 곱하기도 닫힌 개구나. 그렇죠. 곱해도 자연수 안에 있어요. 뭘 곱하더라도 자연수와 자연수를 곱하면 무조건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뺄셈을 하는 것도 아우르고 싶은 거예요. 빼도 되는 거. 이제 음수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사실 혁명적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걸 얼마 전에 발견했는데 우리가 음수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지만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잖아요. 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6이잖아요. 마이너스 6이 아니라. 예, 그렇대.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구나. 마이너스 2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곱하면 그 양수가 돼버리네. 곱하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더하는 거예요. 몇 번 더하냐가 곱셈이에요. 맞아요. 아, 그렇죠. 그럼 3 곱하기 4라고 하는 건 정의상 뭐냐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3 곱하기 4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초등학교 예, 때. 맞아요. 예. 그럼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과 4 더하기 4 더하기 4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정의상. 저 이걸 좀 충격적이었었던 게 이 토론을 봤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5 곱하기 6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계산했냐고 하니까 5 곱하기 6을 학생이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그러니까 5를 6번 더한 게 아니라 6을 5번 더한 거야. 아, 네네. 돼요 안 돼요 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틀렸다고 했어요. 왜? 5를 6번 더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렇게 배웠어 학교에서는. 그럼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나 이거 본 적 있어요. 근데 이거 인터넷에서 논쟁이 된 게 있는데. 순서를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곱셈은? 근데 초등학생들은 그걸 배우기 전이니까 그걸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걸 틀렸다라고 하신. 그러니까 초등학교 예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렸던 거에 뭐가 있었냐면은 초등학교 문제인데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독실이가 얘기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배워나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만 풀릴 수 있게끔 초등학교 문제가 구성돼 있다고. 딱 교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2 더하기 2 더하기 2다라고는 배웠어요. 근데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랑 같다라는 건 아직 안 배웠어. 그 상황에서 학생이 어떻게 풀었냐면 3 더하기 3이기 때문에 6이다라고 쓴 거예요. 2 곱하기 3을. 근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한 거야. 근데 학생이 착각한 거야 아니면은 변형한 거예요? 선행학습을 한 거예요. 선행학습을 한 거죠. 그냥 배운 거예요. 야,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랑 같은 거야. 이렇게 배운 거죠. 눈높이 수학을 미리 많이 했겠지. 그렇죠. 우리가 했었던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어떻게 보면 개념 위주가 아니라 막
뭐 구몬이든 눈높이든 이런 거 보면 계속 문제가 있고 반복학습. 미친 듯이 막 토 나오게 풀게 했었잖아요. 하는 것들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보자마자 너무 경직된 채점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쭉 그 리플들과 그 초등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달았던 것들을 보니까 수긍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래요? 지금은 네. 틀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왜? 왜냐하면 그렇게 엄밀하게 배워 나가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는 거에 우리가 너무 많은 비중을 주면 안 되는 게 넌 틀렸어 패배자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배운 한도 내에서는 너는 마이너스 3을 4번 더했기 때문에 틀렸어 패배자. 그건 아니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지.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게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진 않았었다. 그리고 개념은 이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산하고 넘어가면 비슷한 걸 제가 좀 예를 들었었던 게 뭐가 있었었냐면 물리를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은 똑같은 문제를 에너지를 가지고도 풀 수 있게 되고 역학적인 것들, 힘을 가지고도 풀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둘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우리가 힘을 먼저 배우고 원래는 에너지를 나중에 배워요. 예. 근데 에너지를 가지고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힘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를 에너지를 갖고 쉽게 풀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아니 거기서 에너지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푸시오라고 써있지 않았으면 맞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뭘 말하고 싶냐면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 단원 거기서의 의미를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 다음에 힘도 마스터하고 에너지도 마스터한 다음에 나중에 대학생이 되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연구 분야에 갔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이것저것 갖다 쓸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한 개념은 잘 모르고 그냥 결과만 머릿속으로 외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고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일부만을 가지고 항상 모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그림을 못 본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음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음수 곱하기 음수. 뭘 얘기하려고 했지? 어떤 거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수라는 것도 음수와 음수를 곱하는 것이 양수가 되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다. 약속인 것 같아요. 약속이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게요? 파스칼. 대수학자이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언어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 있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되게 그 파스칼 철학자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과학자고 되게 놀라운 사람인데 그 파스칼조차도 이런 식의 비판했어요. 야 음수와 음수를 곱하는 것이 양수가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파스칼도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약속일 뿐이에요? 뭔가 증명된 거 아니에요? 증명된 사실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후대에서 이제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약관학에 너무 명백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거를 그렇게 약속했을 때 엄밀하게 그렇게 정의했을 때 많은 것들이 연속성상에서 해결돼요. 수학 체계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수와 음수를 곱했을 때는 음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왜 얘기를 했냐면 그 곱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냐? 몇 번 더하는 거야라고 우리가 정의했어라고 얘기를 왜 했냐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게 예를 들면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루트 2 곱하기 2는 루트 2를 2번 더한 거잖아요. 그럼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2루트 2야.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의식이 혼미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곱하기 루트 2는 정의상 2를 몇 번 더해야 되냐면 루트 2번 더해야 돼. 아니 그렇네. 2를 어떻게 루트 2번 더하냐고. 루트 2라고 하는 건 1.414 해갖고 끝없이 가는 무리수거든요. 아 그렇구만. 이해하는데 좀 무리가 있어서 무리수입니다. 그냥 정말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냥 답지 보고 맞은 거 틀린 것만 체크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야, 그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2 곱하기 루트 2면 2를 루트 2번 더했어야 되는 거네? 말이 안 된다고. 루트 2번 어떻게 더해? 루트 2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래도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 한편으로는. 근데 난 존나 신비로운데? 존나란 말 쓰지 말라는. 최 사장 흥분하기 시작해서 다시. 연락.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번 더해야 되는 거는 거죠. 2번 더하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2번 더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번을 더해야 돼. 이걸 근데 왜 가르쳐 줄까요? 어떤 거를요? 그 루트를 곱한다던가 예를 들어 음수를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건 저는 고딩 졸업 이후로는 한 번도 실생활에서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 실생활에 적용이 되나요?
왜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테슬라는 밥 먹기 전에 그 음식에 부피를 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공자로 나가지 않으면 이게 사유하는데도 적용이 되나요? 저는 나중에 이걸 갖고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서 미적을 지금 누가 배우냐면 문과까지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원에서 배워요. 미적 같은 경우에 우리 때는 그걸로 시험을 받고 우리 다음 때 미적을 뺐다가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미적이 다시 들어왔어. 미적이 없었던 세대가 잠깐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너무 막 피를 토하면서 힘들어한 거야. 문과 애들도 사실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미적의 개념이 알아야 되는데 몰랐었기 때문에. 맞아.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졸업한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미적이라고 하는 그 기호, 인테그랄 기호를 안 보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그치? 오히려 더 필요한 거는 뭐 세금 계산하는 거, 회계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왜 그런 걸 하지 않고 수학을 배우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 이따가. 수학 선생님들의 어떤 밥그릇을 위해서. 아, 이거 완전 한번 해본 얘기입니다. 이거 자르지 마. 이거 그냥 해본 말입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아, 예. 그리고 이거 재밌네. 또 수학 전공한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의견을 듣고 싶기도 하고. 아, 네. 그런 토론이 좀 준비돼 있군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루트랑 이런 거를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루트 개념이나 예를 들어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거를 이해를 시킬 수가 있나요? 암기가 아니고? 그게 저희는 사실은 암기로 배우잖아요. 사실은 한국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평가 수단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긴 한데 배울 때는 배워요, 그 개념을. 아, 그래요? 다 배우는데 그냥 결과만 쏙쏙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증명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미분을 얘기할 때 x의 n승을 미분하면 x의 n승을 nx nx의 n-1승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외워요, 알아? 사실. 그래서 그거 외운다면 까놓고만 해서 초등학생도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그렇지. 3x 제곱을 미분하면 6x가 된다고 하는 건 그냥 기계적인 계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걸 곱하고 위에 있는 거 숫자 하나를 빼는 거야. 근데 원래는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자연수일 때 그거를 증명을 해요. 증명이 나와 있어요, 책에.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수일 때 어떻게 성립하는지, 유리수일 때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까지가 다 나와 있어요. 무리수일 때 어떻게 성립해갖고 실수로 확장하는 과정. 지금 제가 확장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장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교과서에 웬만하면 실려 있어요. 학생들은 그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쳐주지만 그냥 쓱 듣고 잊어버려.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안 나와. 그게 안 가르쳐 줬던 것 같은데. 아니, 알려줘요. 우리 기억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미분 배울 때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호수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아, 이거 적분인가? 적분입니다. 이건 적분이구나. 이거 쌓는 거니까. 근데 그 호수, 그래서 그 사각형으로 호수를 쪼개가지고 그걸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그거의 의미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으니까 미분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만 자꾸 물어보니까. 그치. 그것만 기억이 남는 거지. 사실 그래요. 근데 사실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수능이 그 나쁜 시험은 아닌 게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그 증명하는 과정들에다 빈칸 뻥뻥 뚫어놓고 여기 들어갈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구구단을 가장 빨리 배우게 되는데 독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구구단을 굉장히 늦게 배운대요. 우리나라 학생 나이로 따지면 뭐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 돼야 구구단을 뗀다는 거야. 그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 야, 쟤네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저럴 수 있는가? 근데 걔네들은 왜 늦게 배우냐면은 곱셈이 뭘 의미하는가의 의미를 배우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의미를 배제하고 그걸 노래로 배운다는 거지. 이는이 뭐 이렇게 배운다는 거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구구단 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사실 어떻게 그렇지.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네. 그 뭐 고차적인 의미. 인도가 뭐 19단까지 외우나요? 맞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정말요? 봤어요. 인도 TV에서. 공학자들이 또 세계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걸 보면 또 의미가 있네. 빨리 배우게 해야 되겠다. 아무튼 그럼 자연수를 확장하게 돼서 음수 개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정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네. 이제 유리수도 알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재미거든요. 유리수는 뭐냐면 사실 영어로는 레셔널 넘버예요. 예. 레셔널이 무슨 뜻이죠? 레셔널 면도기 내셔널이고. 내셔널. 내셔널 말고 레셔널. 무슨 뜻인가요? 레셔널. 뭐 합리적인 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리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n분의 n의 꼴,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정의되면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맞아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예. 수가
우주의 근본, 만물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네. 유리수까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게 작대기 두 개를 생각해볼게요. 길이가 다른 작대기가 있어요. 이 두 길이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작대기를 하나 잡을 수 있죠. 네. 다르게 말하자면 A, B 두 길이의 작대기가 있는데 한 작대기가 다른 작대기의 n분의 n의 꼴이 될 수,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해? n분의 n의 꼴이 될 수 있는, 있습니까? 무조건?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야. 뭐, 질문 제대로 한 다음에 물어봐야지. 대충 얘기해. A라고 하는 작대기를 m 등분해. 몇 등분으로 잘라. 네. 그러면 B라고 하는 작대기는 그거의 n배야. 네네. 최대 공약수 얘기하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잡을 수 있나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언제나 잡을 수 있지.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안 될 수 있어요? 저 지금 숫자로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4랑 7이면 최대 공약수가 안 나오잖아요. 1이 나오잖아요. 1이 나오죠. 1. 1의 4배, 1의 7배. 공약수예요? 공약수에 또 정의에 따라 달라가지고 1은 제외하지 않나? 아무튼 4랑 7도 1의 4배, 1의 7배잖아요. 그럼 4랑 4.5도 가능해요. 왜냐면 0.5에 8배, 0.5에 9배니까. 그럼 뭐든지 이게 가능하냐고요. 제 질문은 그거예요. 불가능한 길이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 나는. 1이 포함되면 불가능한 길이가 1을 포함해서 0.1이 포함돼도 돼요. 뭐가 포함돼도 돼요. 0.0001이 포함돼도 돼요. 그럼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독실이가 왜 나뭇가지 얘기를 했냐면은 길이가 다른 나뭇가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길이를 잴 수 있는 제3의 나뭇가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지. 그렇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왜냐면은 항상 아주 작게 길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의 길이는 1이고 하나의 길이는 루트 2라고 가정을 해봐요. 루트 2는 1의 몇 배입니까? 1.4141. 그러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다고요. 루트 2는 무리수잖아. 그거 그냥 수학 시간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쓰면 정답 처리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트 2는 어떻게. 지금 교육학을 나오신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교육학과를 나오셨어요. 루트 2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로 못 만든다고 반론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대기의 길이가 1인 거 두 개를 90도로 놔도. 그 다음에 그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작대기는 길이가 루트 2거든요. 그러네. 뭐 사실 이거 원자 단위로 쪼개 되면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1을 90도로 하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냥 루트 2가 나와요. 그럼 그 루트 2이네와 1이네 두 개의 길이는 m분의 n의 꼴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비율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레이셔널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하고 레이셔널을 합리적인으로 번역했었던 거 말고 레이시오널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라치오지. 레이시오는 비율이라는 뜻이잖아요. 비례. 네. 그래서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해갖고 원래는 유리수. 유리수가 그렇게 번역을 해갖고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 유비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B로 표현이 가능한 거를 유리수라고 해야 된다. 근데 그 레이셔널을 그냥 합리적인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합리적이니까 유리수구나, 이치에 맞는 수구나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학생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번역이 잘못돼 있어서. 유리라는 뜻이. 네. 합리적이다 할 때의 그 리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는 B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정의가 B니까. 유리수나 유비수나 어쨌든 있다는 거네. 합리적인 거 아니면 비율이. 없고에 하고 이치리자 쓴다고요? 저 처음은 알았는데. 난 유리수 그래가지고 그 뭐든 글래스 이런 걸 생각했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유리수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사실 용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비수라고 해줬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요? 저는 그냥 계산을 할 때 유리하니까 유리수고 무리하면 무리수.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배운다거나 중학생들이 교육학과를 나오신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짜인데요? 유리수가 유모가 없고 있음의 한자이고 우리가 이치리자 쓰네. 그쵸. 그래.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구만. 레이셔널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지. 레이시오. 이게 홍성대 씨의 잘못입니까? 아닌가요? 사실 한국의 수학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국의 수학의 많은 부분들이 일본은 번역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학문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 일본 탓을 하면 됩니다. 맞다. 다이토 히로부미 잘못이다. 아는 일본 사람 그런밖에 없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안 나와서 다행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문이야. 아는 사람 3명인데 3명 다 나왔어.